안녕하세요. 30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에요. 제가 마트를 한다고 자기소개를 하면 대부분 의외라는 듯 신기해요. 보통 제 또래 친구들은 퇴사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처럼 직장을 잘 다니다가 10년 만에 퇴사하고 마트를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왜 여자가 마트 사장이 됐는지 꽤나 궁금해했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면 100이면 100,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어쩌다가 마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 대답 역시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는 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돈 벌고 싶어서요. 네, 제 어릴 적 꿈은 마트 사장. 그냥 사장 말고 돈 많은 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은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무진장 많이 벌고 싶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준비해왔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 가난은 나의 힘이자 내 인생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가난한 호르몬이 품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19 꽃다운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집에서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다가 미혼모의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그곳에서 저를 낳으셨고 제가 3살이 되자 미혼모의 집을 나오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들쳐업고 백반집이나 고깃집 주방에 나가서 그릇을 씻거나 반찬을 만들었고 때로는 건물 청소일까지 하시면서 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는데 지금도 엄마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훔치시기도 해요. 2.3kg 작디 작은 피덩이를 데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진짜 막막하고 암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 18에 임신해서 19에 엄마가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잖아. 내가 뭘 알겠어.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하자니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저 피덩이를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고 모른 척 내 갈 길 갈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와, 정말? 진짜 그랬다고? 아니,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너 배 안 굴리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다. 이거지. 아무튼 알았어. 엄마가 날 고아원에 갖다 버리지 않아줘서 진심 고맙게 생각해. 웬일이니? 너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왜 우리 집은 창문이 반쪽짜리야? 왜 우리 집은 이상한 냄새가 나?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없어? 맨날 울면서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집에 태어난 게 너무 싫다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울고불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 네가. 6학년 때부터 툭하면 이 집구석 나갈 거라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게. 아,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엄마는 미혼모의 집에서 저를 낳고 2살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3살이 되자 저를 데리고 나와서 아는 언니들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고 설거지를 해줬다고 해요. 한 며칠 파출부나 건물 청소부 일자리가 생기면 옆집에 저를 맡기고 다녀오곤 하셨어요. 애 딸린 여자가 일할 때가 식당 주방밖에 더 있냐? 그러니 아무리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면 끝나는 수준이라 쌀 사고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잠을 졸이고 새벽까지 일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때 나도
밤잠 안 설치고 잠만 푹 자보는 게 소원이었지.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혼자 잘 수가 없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고기를 굽고 술 마시는 손님들 등 뒤에 방석 3개를 깔고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일이 끝난 엄마가 저를 업고 저희가 살던 반지하 단칸방으로 왔어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씻고 옷을 빨아도 저에게서는 식당 냄새와 쿰쿰한 반지하 방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방에는 정말 딱 사람 몸통 하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였던 반지하 창문이 있었는데 애얼은 할 것 없이 쭈그려 앉아서 얼굴을 들이밀고 뭐가 있는지 보고는 했어요. 최소 이틀에 한 번꼴로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희 방을 보는 사람들의 눈과 마주친 적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는 당장 천을 구해와서 커튼을 쳤지만 환기나 통풍,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문을 열어둘 때마다 창밖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다리가 제발 그냥 지나쳐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이라 가져갈 게 없었는지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에 밥을 먹고 갔어요. 엄마가 도둑이 남기고 간 발자국을 걸레로 닦으면서 그러셨어요. 아휴, 낙해라 낙해.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을까. 요즘도 굶고 사는 사람이 있나 보다. 엄마, 경찰에 신고 안 해? 또 들어오면 어떡해. 훔쳐간 것도 없는데 뭐 신고해서 뭐하냐? 엄마는 경찰에 신고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장마철이 무서웠습니다. 장마가 되면 옷에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나고 쪽팔리니까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저는 벽지와 첨벙이는 장판을 보며 계단으로 넘쳐 흘러들어오는 물을 보며 돈 벌면 절대 반지하부터 벗어나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게다가 저는 늘 뚱뚱했고 자랄수록 더 살이 쪘습니다. 6학년 때부터 여드름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들이 싫어할 조건을 다 갖춘 외모였는데 저는 공부도 곧잘하고 반장도 도맡아 하고 글짓기 대회나 미술 대회에 나가면 입선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재주가 비상했어요. 비록 몸은 비만이지만 운동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도 저에게서 나는 냄새를 대놓고 놀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과정에서 말하면 1년 365일을 줄기차게 입고 다녔던 남색 체육복은 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죠. 그런데 6학년 때 한 남학생이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고은아, 넌 체육복이 편하고 좋아? 왜 맨날 체육복만 입고 다녀? 어? 내가 그랬나? 응, 너가 다른 옷 입은 것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변할지 엄청 기대되거든.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남자아이였거든요. 정말 내가 새 옷 입는 걸 보고 싶은 걸까? 아니면 추리닝에서 냄새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못해서 저렇게 둘러서 말을 하는 걸까? 제 외모와 제 옷에 배어있는 냄새와 찌든 가난이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밝고 씩씩하고 당차고 명랑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 저는 주의 산만한 말괄량이로 통했습니다. 친구들도 대놓고 저를 놀리지는 못했어요. 앳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뒤엉킨 감정. 어떤 이유든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 입에서 나온 말을 흘려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서 나도 백화점에서 파는 새 옷을 사달라고 졸랐어요. 엄마 나 옷 사줘. 뭐? 옷?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옷 있잖아. 그거 입어. 추리닝 좀 그만 입고. 그 옷 말고 새 옷.
다음 주 소풍 갈 때 입게. 새 옷 사줘. 요즘 유행하는 청바지와 아디다스 점퍼, 나도 입고 싶어. 얘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해? 언제는 추리닝이 좋다고 다른 옷은 거들떠도 안 보더니 웬 새 옷을 사달라고 난리 법석이야. 몰라. 나도 예쁜 옷 입고 싶단 말이야. 엄마, 나도 새 옷 사줘. 백화점에 있는 거.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떼쓴 적 없잖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이씨, 안 사주면 나 진짜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린다. 엄마는 당연히 제 말을 무시하고 옷을 사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했습니다. 저희는 먹고 살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가난했거든요.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왜 그랬는지 화가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치하지 않고 생일 선물도 크게 바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착한 딸한테 옷 하나 못 사주는 엄마는 엄마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나름의 논리로 저는 소풍 가던 날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나 소풍 안 가. 못 가. 이딴 헌옷 입고 어떻게 나가? 얘가 왜 자꾸 안 하던 짓을 할까? 너 옷 가지고 이런 적 없었잖아. 내가 많은 걸 바래? 딸랑 옷 한 벌 사달라는데 그런 것도 못 사주는 게 엄마야? 이럴 거면 낳지나 말지. 왜 날 낳아서 날 이렇게 괴롭혀? 왜 날 낳아서 날 고생시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 왜? 나도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다고. 이놈의 집구석 완전 개거지 같아. 뭐? 야, 김고은. 너가 지금 제정신 아니지? 너 이리 와. 좀 맞자. 이리 와. 엄마가 빗자루 막대를 찾아서 들고 나오셨어요. 저는 소품 가방을 들고 냉큼 도망쳤습니다. 너 이리 안 와?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엄마는 내 엄마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다른 데 살고 있을 거야. 분명히. 이딴 엄마 아니라고. 그때는 학교에 결석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로 가서 소풍을 갔고 엄마가 싸준 김밥과 간식을 먹으면서 슬펐어요. 나한테 추리닝 말고 다른 옷을 입으면 이쁘겠다고 말했던 남자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도 시큰둥했어요. 백화점 옷이 뭐길래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소풍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버스 한 정거장 정도만 걸을 계획이었는데 어느새 3정거장, 5정거장이 지나고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갔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제가 가출을 했는지도 모르는 게 아닐까. 하염없이 걷던 저는 다리가 아파서 어느 슈퍼마켓 앞 평상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 슈퍼는 담배도 팔고 어묵과 떡볶이도 파는 가게였어요.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난 탓에 제 배에선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빨간 떡볶이 옆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국물에 푹 담겨있는 어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슈퍼집 주인 아저씨가 평상에 죽치고 있는 저를 보고 나오셨습니다. 예, 뭐하니? 먹을 거야, 말 거야? 저는 아저씨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놀라서 그만 뿌앵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아저씨가 저를 달래주었어요. 아이지, 이거 참. 아니지, 나는 네가 어묵을 너무 뚫어지게 보길래 이걸 사 먹을 건가 해서 물어온 건데. 울지 마. 아저씨가 잘못했다. 아저씨, 돈이 없어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이고, 애가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이러냐. 그래, 기분이다. 너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네? 진짜요? 그래도 돼요?
아저씨의 허락을 받은 저는 배가 고팠던 터라 어묵 꼬챙이를 양손에 들고 얌얌쩝쩝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묵 4개를 순식간에 개눈 감추듯이 먹고 나니 슬슬 아저씨 눈치가 보였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저 나중에 갚을게요. 아이고, 울보공주님, 오늘은 공짜입니다. 공짜.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넌 집이 어디니?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저기 땡땡시장 부근에 살아요. 어이쿠, 멀리도 왔네. 엄마 심부름 왔어? 아니요. 그럼. 저는 다시 오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서럽고 미안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는 대충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시고는 또 저를 달래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엄마 걱정하시지. 얼른 집에 들어가렴. 차비는 있니? 저는 아저씨가 주신 차비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서 다짐했어요. 나중에 자라면 나도 저런 슈퍼집 사장이 되어야겠다고. 돈도 벌고 배불리 먹고 배고픈 사람도 돕는 그런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를 다시 볼 낯이 없어서였죠. 버스에서 내려서 털레털레 걸어가는데 식당 앞에서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골목으로 숨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이 제 발보다 더 빨랐고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와서 제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너 지금까지 어딜 가서 이제 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응? 너 엄마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응? 엄마 잘못했어. 가자 집에.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 집으로 돌아온 뒤에 엄마는 제 세수를 시켜주셨고 밥상을 차려 배불리 먹여주셨고 이어서 이부자리를 펴서는 잠을 재우셨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요. 저는 엄마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침에 피곤할 텐데 얼른 자자. 다시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나가지 말고, 응? 엄마가 걱정하는지 알면서. 그러면 안 돼. 엄마, 미안. 잘못했어. 아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그깟옷이 뭐라고 옷 한 벌 못 해주는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옷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우리 딸 마음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저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달 말쯤에 엄마는 저에게 새 옷을 선물해 주셨어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했단다. 늦어서 미안해, 딸. 내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청바지와 유행하는 점퍼였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은 물론 제가 좋아하던 남자아이도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김고은, 너 아닌 줄 알았어. 나 걸어오는데 후광이 비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옷 때문이었네. 멋지다. 예뻐.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칭찬이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제 새 옷에 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새 옷을 입거나 말거나 체육복을 입거나 말거나 친구 사이가 멀어지지도 왕따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도 안 돼 저는 평소대로 다시 체육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옷이 날개이긴 한데 내가 짝퉁을 입든 명품을 입든 애들은 하루만 관심을 가지지 금방 잊는 것 같아. 옷은 그냥 옷일 뿐이야. 그래? 며칠 전에 옷 사달라고 울면서 가출했던 우리 딸은 어디 가고 이렇게 철학적인 딸이 되었을까? 엄마, 학교 도서실에서 위인전기를 읽었는데 주인공들은 10중 8구 가난하고 고아이거나 결손가정 출신의 장애인 아니면 괴짜야. 그래서 뭐, 네가 위인이 된다고? 응? 나는 위인이 될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데. 아니야? 뭐? 아서라. 엄마는 위인 같은 거 싫다. 그냥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 딸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어. 나도 위인 말고 할 거 있거든? 그게 뭔데? 나 나중에 슈퍼 사장 될 거야. 그래서 돈 엄청 벌어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으이구, 내 새끼 제발, 응? 가난한 한가정 출신의 괴짜. 그래, 나는 위인이 될 상의로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저의 첫 가출은 이렇게 어이없게 끝났어요. 물론 예민한 사춘기 시절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엄마한테 모진말로 상처 주는 일도 비일비재했어요. 장마철마다 교복에 곰팡이가 피면 정말 학교 가기가 싫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에게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햇빛 쨍하게 들어오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면서 지랄 발광을 했고 엄마는 묵묵히 제 성질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아빠한테 보내지 왜 엄마랑 살아서 이 고생이야 하는 말은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고 물어도 엄마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엄마에게 큰 상처였기 때문이고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연민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사람은 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저를 낳고 키우고 사랑하는지 알기에 저는 크게 빗나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죠. 엄마는 식당일 외에도 닥치는 대로 온갖 부업을 다 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그 곰팡이 피고 냄새나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어요. 학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립대를 선택했는데요. 거리가 멀어 등교하려면 버스를 3번씩 갈아타야 했어요. 하루에 집, 학교 왕복으로 버스를 6번씩 오르내려야 했지만 돈이 없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이 된 저는 과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친구들이 미팅과 소개팅으로 이성 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나갈 때 저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마트를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종잣돈 만들기에 들어간 거죠. 취직은 전공을 살려서 정유사 사업기획팀에 들어갔어요. 제가 했던 기획 업무는 숫자를 만지는 일이었어요. 정해진 유가와 환율 가정에 따라 지금 추세로 판매가 지속되었을 때 원가의 추이를 감안하면 우리 사업부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추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죠. 10년을 죽은 듯이 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중 가장 머리 아팠던 질문은 내가 언젠가 이 회사를 벗어났을 때 내 손으로 붕어빵이든 치킨이든 제대로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분명 20년 뒤에 나는
엑셀과 PPT를 이용해 보고자료를 만들어내는 일은 누구보다 잘해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역량보다 주변의 도움 없이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팔아낼 수 있는 세일즈 능력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저는 손에 잡히지 않는 숫자 노름보다 확실히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스타트업보다는 자영업이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과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친한 선배가 저에게 해준 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스타트업은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돈 못 벌어. 방송 스포트라이트 받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돈 벌고 싶으면 장사해야지. 장사가 장땡이야. 그치? 자영업 중에서 마트는 확실한 돈벌이가 될 것 같아. 동네 슈퍼처럼 아주 친숙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잖아.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계란, 식품과 생필품은 경기 영향도 덜 받고 말이야. 한 방에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벌 수 있으니까 못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 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손해볼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 분명히 돈을 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선배, 당연하지. 나 확신 빼면 시체야. 그렇게 저는 마트 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모아온 종잣돈이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쓰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니 대출만 조금 더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식비나 교통비, 보험료, 통신비 이외에 돈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옷은 2월 상품 특가될 때 2년에 한 번 정도 샀고요. 가방은 중고나라에서 아주 저렴하게 샀어요. 대부분 인터넷 초저가 아니면 다이소에서 사서 지출이 많이 없었죠. 게다가 친구도 별로 없어서 경조사비나 갯돈, 모임비 같은 게 나가지 않았어요. 심심할 때도 있었지만 저에겐 외로움보다 더 큰 목표가 있었기에 참을만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마트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처음에 반대를 하셨어요. 마트는 무슨 마트야! 직장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야지.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벌써 33이야. 엄마, 나 결혼 생각 아직 없어. 내 머릿속엔 온통 돈 벌 생각밖에 없다고. 그게 정상이냐? 돈 벌어다 줄 남자를 만들어야지. 네가 왜... 엄마도 엄마가 벌어서 나 키웠잖아. 나도 내 힘으로 자립할 수 있어. 엄마는 싫어. 마트도 싫고 사장도 싫다. 나는 내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 듬뿍 받고 사는 게 더 좋아. 엄마,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아직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났다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못 만났는데 마트 하면서는 더 못 만나지? 에헤이, 엄마는 딸을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요? 마트 차리고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 엄마 소원 이뤄줄게요. 엄마는 제 사업 자금으로 쓰라면서 장롱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놓으셨어요. 뭐야? 웬 통장이지? 보자. 얼마나 들었나 보자.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통장에는 8천만 원이나 되는 액수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 얼마 안 돼. 너 시집갈 때 주려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야. 응? 남자친구도 없는데 시집은 무슨 말이야? 왜? 내 소원이 네 시집 보내는 건데 이것도 못해? 어릴 때 못 입히고 외식도 못 해준 게 한이 돼서 그런다. 다른 애들처럼 피아노 학원을 다녀봤니? 미술학원을 가봤니? 영수학원 맘먹고 끊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 시집갈 때는 보란듯이 해주려고 그랬지. 엄마, 나 눈물 나려고 해.
당장 시집갈 일은 튼 것 같으니까 이왕 사업하는데 보탰어. 은행 대출 많이 받으면 이자만 많이 나가지. 식당이라면서 보니까 말이야. 장사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쓰고 은행 돈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이십니다. 엄마의 든든한 응원과 지원, 그리고 제가 마련한 종잣돈과 퇴직금 등등을 한데 모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차린 마트가 15평짜리 소규모 작은 개인마트였습니다. 마트가 작아서 엄마와 제가 물건을 진열하거나 손님이 조금만 있어도 비좁은 정도였지만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북적북적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에 꽤 다양한 상품들을 구비해 놓은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마트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와 저만으로도 충분한 규모였어요. 그래도 주말과 바쁜 일이 있을 때에는 알바생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계산대에 있을 때였어요. 한눈에도 허름한 옷차림에 단발머리를 한 애뜬 소녀가 마트로 들어왔어요. 마트의 끝 구석에 있는 분유와 기저귀 코너 앞에서 한참 동안 물건을 고르던 소녀가 이윽고 계산대 앞으로 왔어요.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라면 봉지 하나와 분유 한 통, 그리고 아기용 기저귀 한 봉지였습니다. 기저귀, 라면, 분유까지 모두 35,050원입니다. 네? 라면 550원이고 분유가 22,000원, 기저귀가 12,500원이에요. 네,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돈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기저귀 외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갚을게요. 부끄러운지 소녀는 귀까지 벌개진 얼굴로 기저귀를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18, 19 정도로 보였어요. 어쩌면 집에 부모님이 늦둥이를 낳으셨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집에 늦둥이 동생이 있니? 심부름 온 거야? 엄마 대신에? 아니에요. 동생 아니고 제 아기한테 필요해서요. 아, 그래? 애기 엄마였네. 넘겨짚어서 미안. 사장님,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 다음 주에 보조금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분유랑 기저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파르르 떨면서 울고 있는 소녀를 보니 불현듯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저희 엄마도 19에 저를 낳으셨으니까 지금의 저 소녀처럼 세상이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 암울하고 막막했다던 엄마의 말처럼 이 소녀도 그랬겠구나. 안쓰러웠습니다. 손님,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안 그래도 내일 이 분유와 기저귀 1+3 행사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상품을 고르셨네요. 어차피 12시간 지나면 행사하는 거 오늘 다 가져가요. 저는 손에 닥치는 대로 기저귀와 분유를 넉넉히 챙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마트 사장은 그래도 되니까 전부 다 가져가도 돼요. 오늘은 기분이니까 이 프리미엄 분유도 하나 더 넣어줄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꼭 갚을게요. 기저귀가 다음 주에 꼭 올게요. 네, 그래요. 기다릴게요. 나중에 엄마가 마트로 저와 교대하러 오셨을 때 저는 엄마에게 소녀와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외상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사정이 어려운가 보더라. 많아봤자 한 19? 진짜 앳돼 보이던데. 애기 엄마라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정말 늦둥이 동생 주려고 엄마 심부름 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어렵거든. 엄마도 19에 날 낳았으니까
딱 그 소년 아이였을 거 아니야. 완전 소름 돋았어. 엄마, 진짜 고생 많았네. 애가 애를 낳고 어떻게 살았어. 그러게. 그때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 숙제하는 기분이었는데. 에휴, 하루하루 살다 보니 뭐 이렇게 나이만 먹고 그때 피덩이는 엄마 말 안 듣는 노처녀로 자랐네. 엄마는 33살에 노처녀라고 하면 안 되거든. 맞거든. 에휴, 이걸 누가 데려가겠냐? 그래서 분유하고 기저귀는 충분히 챙겨줬어? 내가 누구야? 우리 마트에서 제일 비싼 유기농 최고급 분유도 팍팍 넣어줬지. 남일 같지 않아서. 다음에 오거들랑 나한테도 바로 연락해. 애기 엄마 밥도 먹이고 보내자. 애기 아빠는 뭘 하는지도 물어보고. 일주일이 지나고 소녀는 기저귀값 외상을 갚으러 마트로 다시 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마침 엄마와 같이 가게를 보던 날이라 엄마는 소녀의 손을 잡아 끌고 계산대 옆에 앉혔어요. 아유, 예뻐라. 몇 개월이에요? 14개월이요. 둘 지난 지 얼마 안 됐네. 돌잔치는 했고? 네, 시설에 있을 때 해주셨어요. 시설? 왜? 애기 아빠는 뭐하고? 애기 아빠란 말에 소녀가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너무 다짜고짜 묻는 거 실례야. 미안해요. 이름도 모르면서. 아유, 미안해. 내가 마음이 앞서서는. 그래, 애기 엄마 이름이 뭐야? 미란이요. 양미란. 나이는? 19이요. 이왕 온 김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요. 응? 마트를 알바생에게 맡기고 엄마와 저는 소녀와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소녀는 며칠을 굶은 것처럼 밥과 국, 반찬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초등학교 때 가출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슈퍼집 아저씨가 공짜로 먹게 해주셨던 어묵맛은 정말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저는 그때 슈퍼집 사장님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알 것도 같았어요.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일 때 마음에 꽉 차오는 따스한 기운. 아저씨도 어린 나를 보고 이런 마음이었구나.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밥과 국을 떠서 소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네? 더 먹어요. 엄마가 잘 먹어야 애기도 튼튼해지지. 그치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어디 한번 말해봐요. 응? 나도 19에 우리 딸 낳고 혼자서 길렀거든. 애기 아빠는 뭐라고? 애기 아빠는 저보다 3살 많은 오빠였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시설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더랬죠. 애기 아빠는 저희 시설에 봉사했던 대학생 오빠였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유독 예뻐했어요. 오빠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자고 했고 저도 오빠가 좋아서 그만. 그렇게 고등학생 때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바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출산 직전에 오빠랑 헤어졌어요. 당장 아기가 태어나는데 오빠는 취미생활을 한다면서 자꾸 집에 파충류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에 50만 원씩 하는 거미와 이구아나를 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경제력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오빠 눈치만 봤어요. 출산이 다가오고 제가 만삭이 되니까
오빠는 하루 종일 밖으로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는 혼자 방에 남아서 오빠가 사들인 거미 먹이를 주거나 어떤 날은 탈출한 뱀을 잡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로 파충류가 싫어요. 너무 끔찍한데 그래도 어떡해요. 그냥 놔뒀다가 주인집이 발칵 뒤집히면 그 방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요. 오빠 대신 파충류들을 돌봤어요. 오빠는 아이를 낳으면 같이 양육하자고 약속을 했지만 책임진다는 건 말뿐이었어요. 오빠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미혼모 시설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도 미혼모 시설에 있어요? 시설에서는 아기 먹을 분유나 기저귀를 지원해 줄 텐데 아니에요? 시설에서는 나오죠. 애들 옷도 기저귀도 후원품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기랑 나와서 살아요. 왜? 시설이 불편해요? 그게 원장이 너무 심하게 저를 괴롭혀서요. 네? 미혼모를 보호하고 잘 챙겨야 할 원장이 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장이 됐대? 바깥에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없을 때는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말 따르도록 했어요. 자기 말을 안 따르면 생활지원금이나 지원 물품을 턱도 없이 적게 주기도 하고요. 사실 그 원장 때문에 우울증 걸린 미혼모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약점? 약점이라니? 에휴, 아직도 그런 데가 있구나. 우리 때도 그랬는데. 세상 참 많이 변한 것 같다가도 이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은 끝까지 안 변하고. 아이고, 세상 참 말세다 말세. 엄마는 왜 또 그래? 우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미혼모가 됐다는 것 자체도 약점인데 그 중에서도 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면 그건 진짜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거든. 그런데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무조건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못돼 처먹은 원장이 있었다. 지 말을 잘 듣잖아? 그럼 또 원장이 편애를 해요. 그런 애들은 규칙을 어겨도 봐주고 지원금 물품도 더 나눠주고 이러는 거. 천년만년 미혼모의 집 원장할 듯이 우리를 부려먹었는데 요새도 그런 인간이 있어? 아휴, 갑자기 10년 먹은 분노가 확 일어나네. 원장이 엄마 싫어했지? 아니다. 나도 처음에는 원장 비위 엄청 맞춰줬거든. 우리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거기가 아니면 혼자서 애를 어디서 낳고 어떻게 키워? 딱 벼랑 끝에 서 있는 입장인데. 알랑방귀 끼면서 참았지. 그러다가 너 2살 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지. 그래도 엄마는 용감하게 나왔네? 도와줄 가족도 없었다면서. 나도 믿는 구석이 있었지. 아는 언니가 시장에서 백반집을 했잖아. 아, 둘리 이모? 그래. 그런데 미란이는 왜 이렇게 일찍 퇴소했어? 겨우 돌진한 애를 데리고 무작정 나오면 어떡해.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원장이 저를 싫어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한 물품이나 후원 들어온 것들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원장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눠주길래 좀 더 공정하게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날로 절 눈에 가시처럼 여기더니 어떻게든 절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아기가 아파서 약국에 다녀왔는데 제가 무단 이탈을 했다며 CCTV 영상을 돌려가면서
벌점을 주고 절 퇴소시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랑 거리를 나앉게 된 거예요. 딱해라. 악랄한 원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아휴. 미란아, 애기 아빠한테 양육비 달라는 연락은 해요? 양육비 소송도 할 수 있잖아. 애기 태어나니까 오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자기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면서 입양을 보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양육비 주는 게 저한테 돈 뜯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기한테 앵벌이 시키는 거냐면서 저더러 양아치라고. 양육비 주겠다고 말만 하고 한 번도 보내지 않더라고요. 계좌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문자했는데 그 길로 잠수 탔어요. 그럼 지금까지 애기 데리고 어떻게 살았어? 오빠가 애지중지하던 파충류 팔아서 일단 월세방을 구했고요. 생활비를 벌려고 전단지를 돌렸어요. 하루 4시간 두 발 땀나도록 전단지를 돌리고 나면 2, 3만 원 정도 벌었는데요. 그래도 아이를 업고할 수 있는 일이라 좋았어요. 그날 마트에 왔던 날 10,000원이 없어서 분유하고 기저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먹는 게 더 급하더라고요. 새 기저귀를 못 구하면 일회용을 말려서 재사용할까 하다가 그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청기저귀를 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외상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빌리러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어린 것이 고생이 많았네. 미혼모 지원금 겨우 5만 원 가지고 분유 사고 기저귀 사면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소녀의 사정을 들은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소녀의 처지가 엄마의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였겠죠. 그래서 저는 소녀를 마트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불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주고 둘이 지낼 수 있는 집 월세도 내주었어요. 전에 소녀가 구했던 방은 창고를 개조한 반지하 월세방으로 어린 아기가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집이었어요. 엄마와 제가 소년의 집을 보자마자 당장 새 집을 알아본 것은 예전에 살던 집이 떠올라서였어요. 진짜 잊고 살았는데. 엄마 기억나? 반지하에 살던 그 방 말이야. 그 집을 어떻게 잊어? 장마철만 되면 교복에 곰팡이 펴서 학교 안 가겠다고 네가 생지랄을 다 떨었는데. 태풍 부는 날도 끔찍했어. 계단으로 창문으로 빔을 새어 들어오던 거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남았으니까 옛날 일도 떠올리는 거 아니겠어? 엄마, 나는 기생충 영화 보면서 2번은 못 보겠더라. 엄마도 그랬지. 말해 뭐하니? 아무튼 미란이 마트에서 일할 때 시간 되면 내가 애기 봐준다고 해라. 알겠지? 그렇게 미란이는 저희 마트에서 일하게 됐어요. 미란이는 바른말을 잘하는 게 맞았어요. 며칠 마트에서 일해보고 자기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희도 시식 코너 만들면 안 돼요? 대형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만두나 소시지 같은 식품을 시식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쥐구멍만한 마트에서 시식 코너는 좀 오바 아닐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시식을 하고 나면 괜히 빚진 것 같고 하나 드셔보세요 한 뒤에 하나 사세요 부탁하면 더 먹힐 것 같아요. 오호라. 그러니까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큰 부탁을 하는 작전이네? 그리고 손님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란아,
너 마케팅 공부했니? 아니요. 마케팅이 뭐예요? 너 제법이다. 타고는 마케터인데. 사업수완이 아주 좋아. 훌륭한 직원일세. 미란이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곧바로 마트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작은 마트에서 시식코너가 웬 말이냐고 시장 상인들은 비웃었지만 시식코너를 하고 매출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과감하게 반값보다 더 할인을 해서 떨이 상품으로 팔았고요. 절기에 따라 유행을 타는 과자나 음료, 빙과류 같은 인기 상품들도 놓치지 않고 미리 챙겨 주문을 해서 매출을 꾸준하게 늘려갔어요. 마트는 매일매일 마주치는 새로운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곳이에요.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날마다 새로운 딜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직접 매출을 만드는 일이 마트 일이기 때문에 세일즈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상품을 구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미란이는 이런 면에서 사업수완이 좋았어요. 게다가 손님들에게 어찌나 싹싹한지 미란이를 보려고 마트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녀의 세일즈 능력은 저희 마트의 적재적소에 매우 잘 쓰였고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안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큰데 성실하기까지 하니 고맙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미란아, 오늘은 오후 근무하라고 했잖아. 왜 나왔어? 어제 제가 추가 주문한 불닭볶음면 신제품들 얼마나 나가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뭐? 미란아, 그건 오후에 와도 알 수 있잖아. 사실은요, 일이 너무 재미있어요. 사장님, 제가 열심히 일한 만큼 매출이 오르고 월급도 오르니까 너무 일할 맛이 나잖아요. 뭐야, 너 정말 워커홀릭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너만 보고 잘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오늘만 좀 일찍 일할게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게다가 세일즈 마케팅에 천부적인 자질을 갖춘 직원 덕분에 저희 마트 매출은 가파르게 쭉쭉 올라갔어요. 저는 마트를 개업한 지 2년 만에 마트를 확장했고 또 1년이 안 되어 계속 확장해 나가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를 운영하게 됐답니다.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중대형 마트로 성장시켰을 때 보람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 딸, 작은 슈퍼 사장이 날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마트 사장이 될 줄 몰랐다. 엄마는 내가 그랬잖아. 제일 큰 마트 사장이 돼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라고. 그래, 이제 네 소원을 이루었으니까 내 소원도 좀 들어줘야지. 엄마 소원? 뭔데? 뭐겠니?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엄마, 돈 번다고 바빠서 시간이 안 나.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동창회도 나가고 소개팅도 하고 그래. 알았어. 참, 미란이 양육비 소송은 어떻게 됐어? 당연히 승소했지. 애기 아빠가 매달 양육비 지급하기로 했어. 근데 승소를 해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잠수 타는 인간들이 많대. 내가 양육비 주나 안 주나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려나? 이제 미란이 바라지도 그만하면 많이 했어. 이제는 엄마 소원도 좀 들어주지, 응? 엄마, 그렇게 시집 가는 게 소원이면 엄마가 그냥 가면 안 될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엄마가 시집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뭐?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응? 2.3kg 작디 작은 핏덩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암울해서 눈물도 안 났어, 이거사. 애기 하나 키우는데 분유값이며 기저귀 값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알아.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자녀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만 자그마치 1억이 넘는다던데.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빠 없이 나 키운다고 정말 애썼어. 그러니까 이제는 노래교실 가서 노래도 부르고 문화센터 가서 그림도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다 필요 없고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니까. 엄마, 좀 이제 그만. 지금도 엄마와 저는 시집을 가니 안 가니 하는 문제로 투닥투닥거립니다. 미란이는 출산 이후로 생가는 철면피 애기 아빠에게 양육비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고 저희 마트에 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란이의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두 모자는 종종 저희 집에서 밥을 먹거나 휴일을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미란이네 모자와 저희 집 모녀가 한자리에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피를 나누어야만 가족일까?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챙기는 우리도 어엿한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